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청와대는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오늘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경 시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시의회는 앞서 김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잠시 후부터 조문이 시작됩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져 내일 아침에는 다시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는데요.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처럼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예정이 없던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산 제품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주장한 배경 분석이 우선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적하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려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지연만을 꼭 문제 삼은 건지는 현재로선 불명확합니다. 미국 측이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서울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것과 별개로 현지에서 미국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김 장관을 조속히 미국으로 급파해 한미 통상협상을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도 현재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법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오늘 오후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법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 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 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동차 등에 대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현대차 등 관련주들이 장 초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관세 위협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장 초반 관련주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현대차는 4%, 기아는 6%,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5%, 셀트리온은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린 4,930선에서 출발했지만 5,02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급락했던 현대차도 상승과 하락이 오가는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만회해 1%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목요일 두 회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1% 내린 1,050선에서 개장했지만 1,080선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3일 연속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52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오른 1,45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엔화 강세 영향을 받아 원화도 강세를 띠면서 1,43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었는데 다시 환율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후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목하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에 손 놓고 있던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 계류 중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재경부 차관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에게 관련 상황 보고를 진행했고요. 오후엔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표정 관리 중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위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국회 비준 요구를 외면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엔 아무런 요청도 해오고 있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번에 양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해찬 전 총리 장례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네, 민주당 지도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했고요. 당부도 최소화, 쟁점 현안에 대한 정쟁,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삼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 안팎 내용도 일단 휴전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추모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확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참청 의견을 낸 의원들도 선거개혁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어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오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탈당 권유, 그러니까 열흘 안에 당사자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당 최고의 의결을 거쳐 제명 수순을 밟게 하는 사실상 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망상 바이러스 등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장동혁 지도부를 악의적으로 비난했다고 징계 사유를 들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만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이르면 모레 최고위에 복귀하는 대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은 악화일로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관련해 경론이 오가자 친한동계 인사들은 의 총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여긴 희망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어젯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해당 의원의 언행을 주의해달라는 경고도 전달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오늘부터 다시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당 차원 관련 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이 오늘 새벽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장례는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되고 오늘 오후부터 일반 조문이 가능합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인의 시신이 오늘 오전에 장례식장에 안치됐죠.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 차량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이곳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영하권 날씨에도 이곳에 도열해서 고인을 침통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이 먼저 조문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급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소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에 투신한 고인을 추억하기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결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지고 일반 조문객은 오늘 오후부터 가능합니다. 형식은 사회장으로 엄수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기관장을 결합해서 장례가 지원됩니다. 민주진영의 산 증인이었던 만큼 정치권 예우가 각별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고 상임 공동장례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로 정해졌습니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친이해찬계 육선인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우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이력도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민주당의 토대를 다진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진영의 거목이자 킹메이커. 지금의 이해찬 전 총리를 상징하는 수식어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란 토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7선 의원 출신인 고인은 7, 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이자 재야 인사의 대표격으로 꼽힙니다. 고문과 옥고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이끈 뒤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며 현실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민주진영 대표적 전략통이었던 고인은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과 참여정부 실세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친록의 좌장으로 당의 원로 역할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전략을 총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여의도 정치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며 여러 정치적 고비를 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을 맡은 고인은 공무상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김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김건희 씨 1심 선고 내일로 다가왔군요. 네,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10분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와 청탁 등 크게 3갈래인데요.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합계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외에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내일 선고 공판에 민중기 특검은 참석하지 않고 김형근 특검부가 나올 예정인데요. 김건희 씨 선고 뒤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김건희 씨 선고도 생중계가 됩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은 모두 생중계가 결정됐었습니다. 선고 전날 오전 또는 전전날에 여유 있게 결정된 편이었는데요. 김건희 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인데 내란 사건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선고의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재판도 열리죠? 네,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준비기일이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명태균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이 대선 당시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 등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내일 김건희 씨 선고 결과를 통해 이 재판의 향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종교 유착 의혹 9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경과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공천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물론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노비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시 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PC를 확보해 포렌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김 시 의원 자택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촉 정황이 나온다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이죠. 네, 경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 3명과 참고인 4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경 서울시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김 시 의원은 3차례, 남 씨는 4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아직 경찰에 추가 출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다며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절차에 따라 강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의혹 관련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피의자 8명과 참고인 25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경찰은 조사가 준비되는 대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 자료 분석이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소환 방식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치 헌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이지희 동작구 의원,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 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전 동작구 의원 김모 씨를 2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이나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앞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듯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오늘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 논의에 들어갑니다. 회의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어제 사직서가 수리되면 윤리특위도 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정대로 진행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시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었죠. 애초에 최우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예정됐던 윤리특위도 열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최 의장 숙고가 길어지면서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오늘 오후 5시 열리게 됐습니다. 징계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윤리특위는 시의원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10명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는 최고 수준인 제명이 우세합니다. 오늘 제명 의결이 나와도 징계안 통과 여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그런데 역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여서 제명이 확실시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역시 마지노선이 본회의 전까지라 만에 하나 재가되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밖에 직권남용과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등 5대 비위로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김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죄가 아니라 전략적 꼼수 탈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의회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만은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등 내륙의 체감온도가 다시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등 화재 위험도 커지겠습니다. 한파특보와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연 기자, 기온이 다시 떨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 영하 2도로 예보되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7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 밖에 파주와 양주, 대관령, 보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또 한라대도 영하권 추위 속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서 종일 춥겠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를 밑도는 이번 한파는 그리 오래가지 않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과 모레 영하 10도, 금요일 아침 영하 12도 정도로 사흘 정도 추위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이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 차고 건조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한파 속에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동남권과 서부권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고요. 현재 서울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한파 경보 지역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내륙 등으로 더 확대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강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난방기 사용과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사용에 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전남 영광군 개마강에서 고기잡이 그물 등을 보관하던 창고가 한밤중 난 큰 불에 모두 탔습니다. 당장 사용해야 할 장비들인데 주민들은 망연자실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은 속수무책,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전남 영광군 개마항에 있는 어업용품 적재용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창고 4개동과 위판장 건물은 물론 보관 중이던 고기잡이 그물까지 홀라당 불에 타자 주민들은 생계 걱정이 앞섭니다. 명절 지나면 바로 이제 배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물을 싣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충남 부여군 규안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80제곱미터 크기의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원인이 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경인 고속도로에서는 서울을 향해 달리던 광역버스와 1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작스레 경로를 바꾼 화물차를 버스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버스가 그 화물차 후미 쪽을 추돌해서 차선 변경 사고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2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중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7개월 만에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수사 요청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 요청의 대상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재난 대응의 핵심 지휘 위치에 있었던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 지휘팀장입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하였던 재난 대응상의 자기 의무, 즉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검경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 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전 예방 단계부터 참사 인지 직후, 현장 도착 이후의 초기 대응, 구조, 구급, 응급 의료체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사 당일 다수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도 사전 예방 및 위험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대책상 위험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되었고 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형사고 일부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루스 소설에다가 이제 관세를 자동차와 뭐 목재, 의약품 등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지난 11월 달에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비준이 안 돼서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인액트랄에서 그 입법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비준이 안 돼서 그랬다,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는 명확하게 그 팩트는 좀 그렇게 잡아주시길 바라고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은 그 트럼프 발표가 이제 관세를 그럼 언제부터 인상할 것이냐라는 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입법이 그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상향시켰다. 이거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그 법안이 재경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총 5건의 재경이 회부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12월 22일 날 제출된 그 법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의가 이제 진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회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의 일정에 따라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입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게 비준이 아니라 입법이 안 됐다. 왜냐하면 비준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의회 여야가 싸울 일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외적인 거니까 목소리를 의논해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아까의 브리핑은 조금 교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공인들은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평론가로서는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입법까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입법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수단으로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 단지 트럼프는 이걸 정치적 승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거의 왕처럼 굴면서 자국 비무장 국민을 죽게 하는 어떤 원인 제공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이슈를 전환하고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우리가 미국과의 한 약속 행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요? 예산안에 담아가면 야당이 설마 미국을 앞에 놓고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트럼프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정말 무릎 꿇리려는, 그냥 굽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무릎을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론가로서는 정말 화나고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감정을 절제하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건 입법부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대응하게 놔두고 입법부는 뒤에서 함께 이렇게 물밑 조율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그런 국내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일각에서는 또 쿠팡 문제 거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미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급거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과 함께 뭘 논의했다고요? 대미 관세 협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벤스 부통령의 휴대폰 번호를 따서 이른바 핫라인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0%로 대폭 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써놨냐? 지난 7월 30일 이렇게 이런 약속을 했고, 한국에 와서 10월 달에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 협정을 입법화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 리어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는 것을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25%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봅시다. 헌법에 보면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국제조약이라든가 관세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1년에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토탈 3,500억 불이나 되는 것으로 그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의 동의, 비준 동의를 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한미 그 관세 협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의회, 그 의회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프리로거티브,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의회에 대해서 딱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너무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같은 조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우리만 법에 박아가지고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같은 조치고 상호주의적 조치입니까? 이건 일방적이고 정말 힘 약한 국가로 깔아보는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길 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 약속한 거는요, 행정 조치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입법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들이 또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원했고요. 그날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 김 전 최고위원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가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 두 분을 임명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오롯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게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탈당 권유긴 하지만 이게 제명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 나아가 본인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명되느니 본인이 탈당계를 내달라라고 권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시간을 10일이라는 그 시간을 줬을 뿐인 것이죠.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지금 현재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기시감이 들었냐 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원일치 파기환송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같이 평면에 두고 있죠? 그게 바로 이른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를 선고하고 심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런 그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계속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해서 이런 절차도 계속 미뤄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와 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저는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적법 절차 위반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하면은 이런 대응 자체가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본인들끼리 어떤 정치 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근데 그 애초에 윤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징계 수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네. 왜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저처럼 약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정치적 숙청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절에 뭐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한 비난을 했죠. 저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명 숙청을 해요. 비명 행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원권을 박탈하고 제명 숙청을 해. 그러면 저처럼 민주당에서 그냥 수박이라고 강하게 욕먹고 비난당하는 거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정도가 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자,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잠시만요, 평론가님.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지금 브리핑 내용이 나왔는데요. 관세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차분히 이 문제를 좀 대응하겠다라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개최를 했고 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유선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세 합의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또 차분히 대응하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 조금 전에 이제 말이 끊겼는데요. 계속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 당이 지금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다른 당은 더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게 그냥 용인이 되면 민주당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당들이 이제는 좀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왜 정당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모여야 하나요? 같은 이념과 어떤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맞지만 각계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의견과 다른 방식,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마저 용인하지 못한다면 민주정당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사실 그 제명 같은 수준의 결정을 했느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비명 행사 그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거는 정당에 관한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당내의 규율에 관한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국민 내에 있어서 범죄가 있었을 때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있는 그 내용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반장할 거, 누가 회장할지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동렬에 두고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김경 민주당 시의원 그리고 우리 강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병기 의원 그거에 대해서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그냥 제명해버린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당의 내분이 있는 애 이걸 가지고 왜 못 푼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법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듯이 당내의 규율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정당은요 공당입니다. 국민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고 공익의 차원에서도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당 행위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도 중요하고요. 그 해당 행위라는 판단이 공정해 보이느냐도 되게 중요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건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 행위나 해윤 행위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김종혁 전 최고의 탈당 권유 처분이 또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고성국 씨 날짜까지 콕 짚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29일 한동훈 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9일은 한동훈 제명의 날. 모두 뛰면 모두 뛴다는 말이 있죠. 윤희숙이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주호영이가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논평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 상당히 발언의 수위가 좀 높습니다. 날짜 29일이면 이틀 후잖아요. 이틀 후를 콕 집었고 또 지금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지도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 YTN과 같은 그 지상파 내지 공중파와 달리 저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찾아서 듣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송에 비해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고성국 그 TV 제가 알기로 한 거의 뭐 100수십만 정도의 그 가입자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고 현재 특히 보면은 장동혁 당대표를 당선시키는데도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상당히 지지했는 분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그 장동혁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지하는 그런 발언 그 맥락 속에서 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지금 1월 29일이 그 한동훈 사퇴의 날이다, 제명의 날이다 얘기한 것은 뭐 본인이 그렇게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장동혁 당대표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1월 29일 날 최고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무에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의결 사항으로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의 기강을 세우고 이 법적 평등 조치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원리 원칙대로 결정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그 대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당내의 어떤 그 공천 절차 그리고 경선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후보를 밀고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견제하는 취지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금 뭐 강성 발언 그리고 이제 징계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생각보다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징계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2월 8일에 또 대규모 토크 콘서트 연다고 하거든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맞으면서 버티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그 서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중정치인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의 저는 굉장한 자충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뭐 조갑재 그 편집인 전 편집인 같은 분들도 이게 완전히 지방선거 망치는 가장 뭐 KTX 같은 걸 탄 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공인들이 유튜브 상황들의 어떤 저런 분위기, 이게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희숙 2가 뭐뭐 것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민망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공익을 위해서는요. 그 국민의 기본권도 일정 정도 법률에 의해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상황들이 공익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입법을 통해서 좀 규제를
하는 용기를 좀 내야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쪼르륵 앉아가지고 무슨 그 후원금 좀 더 거들려고 그 조아리고 이런 거 좀 정치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정쟁을 당분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청와대와의 교감 문제 네. 실제로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게 얘기가 둘로 갈려요. 뭐 저도 여기저기서 뭐 궁금하니까 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실제로 좀 일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뭐 우리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나 구체적인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서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돼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쉽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이걸 지금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요. 지금 국민 통합을 하자고 막 그러는데 뭐 우리보다 더 강성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민 통합을 논할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방선거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뭐 호남이나 뭐 이런 지역에 일부 지역에 영향이 좀 있는 거지 수도권이나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에서는 뭐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보세요. 뭐 거의 뭐 그 미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당의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당대표 중심의 찬반으로 갈리는 정치적 상황이 오는지 코스피 5000 시대에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오늘 아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적수가 생기는데 그럼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찍지 정청래 대표를 찍습니까? 무슨 그런 분석이 있어요? 합당하면 조국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르지만 그럴 수도 안 나온다고 해도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 지지선을 하겠습니까? 네, 언뜻 들으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 당권 투쟁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죽했으면은 청와대로 당 대표들을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비명이야? 반명이야 이런 것을 농담식으로라도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 중에 한 5% 정도는 뼈가 있는 말이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명청 전쟁을 넘어서 명청 교체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6월 달 지나면은 본인으로서는 당대표가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아가 그 다음에 있을 2028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대권은 나다라는 그 대권 프로젝트를 가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김어준, 정청래, 조국 이른바 그 친노 친문 연합군을 가지고 이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을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전략에서 하나하나 나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했던 이 대의원 표가 한 명에 20표가 되는데 그 표를 다 잘라버리고 1인 1표로 만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그립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다가올 수 있는 지금 6.3 지방선거의 공천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9월 달에 있었던 이 당권 투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전쟁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뜨거운 피 튀기는 전쟁이 노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저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 짚으셨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합당이 되면 저 말씀이 맞아요. 근데 거래에 의해서 합당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시켜주는 거면은 그거에 대한 보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보석 상태로 나온 상태에서 북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거 초청이 됐더라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공인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에게 가서 잘 보이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국민들에게. 그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짧게. 짧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의 분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측근이라 되려고 하면은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2심에서 실형 5년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보석 허가가 됐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인처럼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초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수치스러운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선고기일을 잡아가지고 정의가 무엇인지 빨리 선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도 현재의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법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오늘 오후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방미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현재 캐나다에 머무는 중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공식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밝힌 청와대도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긴급 회의를 열어서 그 배경과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예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보 없이 바로 그냥 SNS에 20% 인상한다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빠른 대처 방안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공식적인 어떤 그런 명분은 한국 국회의 어떤 그런 무역 합의 비중 미이행입니다. 즉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합의가 끝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후속 조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계획의 실행 자체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관세 어떤 그런 협상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서 그것이 어떤 그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라든가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좀 어떤 그런 푸시를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모든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런 면들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이런 상황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국 내부 반발, 아니면 그린란드 문제, 이런 그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꺼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미 연방대법원 관련해서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인한테 어떤 그런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하다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고 관세의 어떤 그런 명분이 이거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협상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린랜드라든가 어떤 그런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경제 성과야말로 최고의 어떤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성과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요. 일단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관세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경제에 긍정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 국내에서 어떤 그런 증거라든가 어떤 그런 확실한 정책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페드의 어떤 그런 이자를 낮춰라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고 또 예.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의 방법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관세 문제와 연결된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그러면 한국이었을까? 이 쿠팡 문제와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인석 총리님께서 방미를 하셨을 때 예. 네, 부통령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관련해서 당연히 우린 차별은 없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쿠팡이 어떤 그런 차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상법,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가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미국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협상이 다 진행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예. 이런 어떤 입법적인 이슈도 있고 또 쿠팡 이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도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관세라든가 아니면 미국 부통령의 어떤 그런 회담에서도 아마 충분히 우리나라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 듯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이 초청을 거절한 직후에 이제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위원회 참여를 우리나라에 압박하는 카드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평화위원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용 청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의 회원국에 들어와서 한 뭐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기여금,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여금을 낼 수 있느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카드로 어떤 그런 관세 자체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참여하고 뭐 기여금도 내고 그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기여금 어떤 분담 요구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런 미국의 우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옆에 서서 같이 서서 어떤 그런 평화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압박카드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25%를 다시 언급한 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팩트 시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양해각서가 나왔는데 이걸 사실상 지금 파기하는 조치인데 실제로 관세 25%가 실현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 15%, 25% 올라갔을 때 어떤 그런 손해, 그러니까 관세 여파로 보통 한 4조 6천억, 현대자동차와 기아 합쳐서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굉장히 감내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트럼프의 감세의 어떤 그런 위협 자체는 솔직히 우리나라 수출업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정부 정책도 여러 가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한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라든가 대응책은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이겨냈다시피 이번에도 협상과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관세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은 앞으로 말만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압박만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좋겠죠. 예. 그건 당연히 저희가 바라는 바이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재테크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작은 반도체판 하나가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D램 이야기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 D램 가격은 전년 대비 171.8% 상승해 금값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고시장에 램을 올리면 연락이 폭주하고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램 테크족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컴퓨터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겐 날벼락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은 전작보다 70만 원가량이나 올라 처음으로 300만 원대를 돌파했고 LG전자 역시 작년보다 50만 원 정도 오른 314만 원에 책정되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립 PC 가격도 80만 원 가까이나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악소리 나는 가격 급등의 주범은 AI 열풍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돈이 되는 AI용 메모리 생산에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쓰는 일반 PC용 D램 생산을 줄인 데다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부품값이 폭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치플레이션이 우리 일상을 덮친 건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K반도체의 위상은 높아졌다지만 정작 신학기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등골은 더 휘어지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생리대와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업체와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탈루 혐의 금액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생활 물가 밀접 업종과 관련된 세 번째 조사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독과점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또 거짓 매입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와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거래 질서를 물랑케 한 먹거리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생리대 업체 2곳을 포함해 안경과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업체 등 생활 필수품 업체가 대상입니다. 독과점 기업 5곳을 비롯해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 6곳,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입니다. 한 생리대 업체의 경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4% 인상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시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산 생리대 가격이 유통구조나 독과점 폐해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평균 40% 가까이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과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위조 명품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범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또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 7만 7천여 점을 판매하며 얻은 범죄 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해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채권 최고액 60억 상당의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 원 상당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비롯해서 디저트류 판매업체 3,600여 곳을 2월 2일부터 닷새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큰 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해 점검 계획을 잡았으며 두바이 쫀득 쿠키 재료가 주로 수입 식품인 점은 고려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거나 소비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100건을 무작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파 속에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겨울 산불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원인의 40%가 건축물 화재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수락산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도심 지역 산불도 비상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산등 성인을 붉은 불띠가 꼬리를 물고 둘러쌉니다. 지난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수암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하권 강추위에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축구장 2.5배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수락산 산불을 포함해 어제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37건. 그중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은 구룡마을에 이어 이미 두 번째입니다. 또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 통계만 봐도 26일 기준 최근 10년 평균치인 35건을 넘어 이례적으로 산불이 많았던 지난해 44건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건 잦은 한파 속에 건조한 강풍이 더해지면서 난방기구와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건축물 화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서울, 부산 등 도심에서도 산림 인근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위험이 고조되며 빨간불이 켜진 곳은 영남 지방입니다. 올해 전국의 1월 누적 강수량은 3.8mm로 예년의 19.4% 수준. 특히 경남의 1월 강수량은 예년의 1.4%, 경북은 15.3%로 극심한 강수 부족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영남 지방으로 올해 겨울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발생한 산불 중 57%가 영남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파로 난방기 사용 등이 늘면서 건축물 화재가 산으로 번진 비중이 40%에 달하는데 이는 예년 평균보다 6.5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강추위와 강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강원과 영남에 이어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난방과 전열 기구 관리는 물론 산림 주변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됐고 60대 남성과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오전 9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서 붙잡았는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내일 김건희 씨의 통일교 현안 청탁과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내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자, 이 부분 혐의를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2시 10분에 이 1심 선고가 있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것인데 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총 3개인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또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순서대로 이 혐의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에서 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는 이 일당들과 공모해서 이 부분 이 조작을 하는데 가담을 하고 이와 관련 그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이 시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자금을 이 수수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이 정치자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으로 이 특가법상 알선 수재가 있습니다. 이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떠한 돈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는 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김건희 씨가 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그리고 이 그라프 목걸이를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았다, 통해서 받고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의 그 당시의 현안을 청탁받았다 이렇게 지금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제 내일 선고가 과연 생중계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재판부가 고심을 좀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의 이 선고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에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앞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 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선고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중계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고심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공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중계만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재판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1심 선고. 결국에는 이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부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이 각각의 혐의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한 인정돼야 되는 사실관계가 있고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일당은 지금 현재 형사처벌이 확정이 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가담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 형사처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사실관계가 특검 측에서는 알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자금법이 이 명태균 씨로부터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상당한 부분의 정치자금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 이 정도의 대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김건희 씨 측에서 초반에 주장을 했던 부분은 명태균 씨가 먼저 준 것이지 내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그 여론조사 자체가 그 가치가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일단은 그 특검에서 구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원래는 형사 사건의 죄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일단 병합을 해서 가장 높은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자금법 혐의가 섞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서 분리해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두 개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구형에 있어서 특검에서도 이 11년, 4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해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형보다 낮아지는 선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일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양형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형보다 뭐 낮을지 그대로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아무래도 중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형 자체가 이 특검에서 구형을 할 때는 모든 사실관계라든지 모든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형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유무죄 판단이 있고 이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현재 구형보다는 조금 낮은 양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씨의 1심 선고 결과 내일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이 관련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건희 씨의 재판과 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이제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같이 짜고 그리고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받은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알았다든지 아니면은 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알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단 굉장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이 재판부가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씨의 선고를 하는 재판부와 이 현재 이 사건을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 박 전 장관이 이제 자신은 계엄을 말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판결에 영향이 좀 불가피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이번에 선고했던 형사합의 33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사실관계는 실제로 박성재 전 장관이 뭐 어떠한 종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해당 사실관계가 법에 이 부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BTS.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공연에 나선다는 소식에 각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선 대통령이 나서서 BTS의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편지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례 기자회견. 정부의 주요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갑자기 전 세계 공연을 앞둔 BTS가 주제로 등장합니다. 오는 5월 멕시코시티 공연 입장권 판매 상황과 안표상 조사 등을 정부 관계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Todavía no recibo la respuesta, pero esperemos que sea positiva. BTS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듯 3회 공연 입장권 15만 장은 금세 매진됐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표를 구하지 못한 100만 젊은이를 위해 스크린 상영이라도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프랑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오는 7월 BTS 공연 일정이 공개된 직후 파리 숙소 검색량이 6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음악 관광의 놀라운 사례라며 4년 만에 복귀하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 팬덤인 아미가 대륙과 시간대를 넘나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같은 달 공연이 열리는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숙소 검색량이 크게 뛰는 등 BTS를 향한 기대감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자, 서브 퀸. 나갔다. V스타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도 좀 짤 것 같은데요. 지금 의도적으로 네. 뒤쪽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 이대로 판독됐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최근에 또 판독에 좀 아쉬움이 많은 강성환 감독이잖아요. 비디오 판독 결과가 벌써 나왔나요? 팀에서 인아웃을 판독하겠습니다. 아, 보이죠. 판독 결과 아웃으로 판독됐습니다. 네. 송인석 주심과 교체를 하나요? 픽셀이 없어서. 터치요. 한 번 더 주세요. 송인석! 양효진 주심이 득점 인정해줬습니다. 아, 왜요? 아, 이게 뭔가요? 주심의 장난질. 빛이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1월의 끝자락에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추위가 강해지면서 확실히 어제보다 공기가 차가워진 게 느껴집니다. 시민들도 패딩과 목도리로 찬바람을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에 계속해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또 한 번 확대 강화되며 중부와 경북 곳곳에 발효되겠습니다. 추위가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추위는 사흘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강수 소식 없이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크겠는데요.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담뱃불 투기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